우리는 항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우주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1992년 목성의 조성력은 슈메이커 레비 9 해성을 20개 이상의 작은 조각으로 나눠버렸습니다. 1994년에 이 조각들은 일렬로 목성의 대기와 충돌하였습니다. 2005년 11월에 천문학자들은 운석이 달의 어두운 용암 대지와 부딪혀서 월면에 새로운 운석공을 만드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곰보 모양의 월면은 달의 기나긴 역사 동안 이와 똑같은 충돌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지구도 이 엄청난 충돌들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대륙과 산맥들이 이동하면서 과거의 기록들을 대부분 없애버렸습니다. 지구의 격렬한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극적인 증거와 죽음의 유적이 남아있는 서로 다른 시대의 네 군데 장소를 선택하였습니다. (6,500만 년) 전, 지구는 매우 따뜻한 세계였습니다. 만년설도 없었고 평균 해수면도 높았습니다. 1억 3천만 년 전, 대서양은 없었고 남미와 아프리카가 합쳐 있었습니다. 남극 대륙은 더 이상 얼음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1억 5천만 년 전, 남미, 아프리카, 남극 대륙은 하나였었고 공룡들이 북극에서 남극까지 거닐 수 있었습니다. 2억 1천만 년 전, 모든 대륙들은 판게아라고 불리는 단 하나의 거대한 대륙 안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룡들은 트라이아스기 시기 판게아에서 나타났습니다. 몇 종류는 무리를 지어 사냥하는 2개의 다리를 가진 사나운 육식동물들이었습니다. 덩치가 큰 공룡들은 후기 쥐라기에 살기 좋은 기후에서 번성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백악기 초기까지 깃털과 속이 텅 빈 가벼운 뼈를 가진 공룡들은 사촌격의 깃털을 가진 새들과 지구에서 공존하며 살았습니다. 백악기가 끝날 무렵에 몇몇의 공룡들은 다른 기관들이 팔로 분화하는 동안 두개골이 점점 발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들을 제외하고는 환경에 적응을 잘한 모든 공룡들이 지질하게 어느 한순간에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들은 이들의 멸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한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쥐라기 후기, 뉴멕시코의 고스트랜츠, 군체의 죽음. 뉴멕시코의 고스트랜츠는 모래와 진흙 내부에 뼈들이 돌로 변한 화석들이 묻혀 있는 곳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보존이 잘 된 공룡 무덤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단층들은 서로 다른 날씨와 바위의 형태를 보여주는데 보통 오래된 층 맨 윗부분에 어린 바위 단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층들은 이 지역이 혹독한 가뭄과 홍수가 주기적으로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이곳의 유적들을 발굴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2억 1천만 년이나 된 사막 무덤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 무덤은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육식동물 중 하나인 코엘로피시스를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바위 단층에는 1,000개 이상의 화석들이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 거의 모두 코엘로피시스의 것들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이 공룡들은 서로 무리를 지어 있었는데 아마도 물을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두 죽었습니다. 실험실에서 평석을 조사한 끝에 크기가 큰 개만한 어른 코엘로피시스를 발견했는데 뒷다리가 힘이 세서 빨리 달릴 수 있으며 몸이 길고 가는 무시무시한 육식동물이었습니다. 길고 폭이 좁은 두개골은 날카롭고 빽빽한 이빨들이 가득한 입과 먹이를 얇게 자르기에 편한 2개의 관절이 있는 아래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종족은 물론 이들이 사냥한 모든 것들을 잡아먹었습니다. 화석들이 배열된 모습과 주변의 거칠거칠한 실트함을 통해서 우리는 코엘로피시스들이 통나무가 강가의 한 곳에 몰리는 것처럼 서로 모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굴곡이 심한 등뼈와 목을 보면 이들이 물속에 수장되기 전에 죽었고 몸체가 완전히 말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평석으로부터 우리는 물과 음식을 찾고 있는 코엘루피시스 무리와 그때 이들이 엄청난 홍수에 갇힌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증거들은 단순히 이들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힌트일 뿐입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홍수나 사막으로 변한 육지 때문에 이들이 목말라 죽어버린 것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쥐라기 후기, 유타주의 공룡 유적지, 생태계의 죽음, 녹색빛의 강 그린 리버는 미국 북동쪽 유타주를 굽이쳐 흐릅니다. 1억 5천만 년 전에 이 구불구불한 강은 모래와 자갈 속에 수천 마리의 공룡 뼈들을 묻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카네기 유적지라 불렸던 공룡 유적지의 한쪽 벽에는 사암 형태로 뒤덮인 곳이 있는데 이곳에는 1,600여 마리의 공룡 뼈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예전에 공룡들이 살았던 수많은 장소들 중 유일하게 둘러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룡들의 마지막 서식처에서 아직도 수많은 공룡의 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뼈들은 공룡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보여줍니다. 발자국들은 공룡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말해줍니다. 얕은 호수와 굽이치는 시내에 다가갔을 때 거대한 공룡 발자국들은 옅은 나뭇결 무늬의 진흙 안에서 건조되었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나중에 물이 발자국 위에 침전물을 씻어내어 이것들을 보호하고 보존했습니다. 몸무게가 거의 10톤이 넘는 용광류들은 그들의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이 공룡들은 4개의 발로 걸어 다녔는데 각각 진흙 안쪽에 깊숙한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바다가 이 계곡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공룡 이야기를 마칩니다. 백악기 초기, 중국 리아오닝, 군집의 죽음. 중국 북동쪽에 위치한 리아오닝은 경작지와 공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석들 중 일부가 있는 곳입니다. 두 개의 수직 암벽은 이곳이 가장 유명한 발굴 장소임을 알려줍니다. 거대한 금속과 유리로 된 구조는 이 역사적인 발굴 지역을 보존하고 발견한 화석들을 전시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발굴지 안쪽 벽의 어두운 층들은 용암재인데 서로 다른 침전물들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이 바위들은 각각의 층들이 마치 티슈 한 장처럼 얇기 때문에 페이퍼 쉐일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볼만한 표본 중에는 화산재로 인해 납작하게 짓눌린 것도 있습니다. 뼈대를 맞추어서 세워놓은 공룡 화석들 대신에 우리는 이 화석들이 돌판 밖에서 기어다니고 헤엄치거나 또는 날아다녔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동물과 식물들이 이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물고기, 나뭇잎, 그리고 벌레들이 가장 흔하고 개구리, 도마뱀, 거북이도 이곳에서 매우 번성하였습니다. 이 발굴지는 새들과 깃털을 가진 날지 못하는 공룡들의 화석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12종 이상의 새의 종류가 확인되었는데 날지 못하는 공룡 중 일부분은 깃털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의 새들과 비슷합니다. 화산재는 심지어 이 공자새의 길고 복잡한 꼬리 깃털을 잘 보존하였습니다. 이 화석은 각각의 깃털 모양을 잘 보존하였지만 색깔은 알 수가 없습니다. 리아오닝 박물관의 고생물학 전시관에서는 현재의 새들 색깔을 이용하여 깃털을 가진 공룡들의 모델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화석 흔적의 방대한 양과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미국 국립역사박물관은 리아오닝의 숲을 복원하였습니다. 이것은 거대 호수의 습지 기슭입니다. 원시 새들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고 깃털을 가진 공룡들이 나무 위를 오르고 있습니다. 숲속에서는 시노르니소사우루스가 먹이를 사냥하고 있습니다. 앞다리와 뒷다리 모두 실제 깃털을 가진 알로사우루스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마이크로랩터 구이는 정말 새와 비슷한 공룡인데 4개의 다리에 모두 깃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산 근처에서 공자새의 둥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새는 리아오닝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새입니다. 지금의 새 둥지처럼 이 둥지 안에는 공자새의 알이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둥지는 천적으로부터 알을 보호합니다. 공자새와 같은 새들은 수백만 년 전 깃털을 지닌 공룡으로부터 진화하였습니다. 이 화석을 통해 우리는 새들과 시노르니소사우루스와 같은 깃털을 가진 공룡들이 동시대에 살았고 거대한 화산의 그림자 내에서 먹이를 구하는데 상호 관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날 수 있는 공룡과 날지 못하는 공룡들은 육식동물이자 포식자였습니다. 이들의 실제 적들은 저 먼 곳에 있었습니다. 백악기 후기,
노스다코타주의 배드랜드. 모든 공룡들의 멸종. 6,500만 년 전 갑작스럽고도 엄청난 대재앙으로 인해 지질시대 한순간에 모든 종류의 공룡들이 한꺼번에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남서쪽 노스다코타의 배드랜드에서 과학자들은 공룡들이 사라졌을 때 연속된 시간 기록을 지닌 화석이 있는 장소를 발견하였습니다. 바위 단층 안에 있는 불가사의한 오렌지층은 경계층을 이룹니다. 이것의 아래에 있는 이 암은 범람원 퇴적물을 나타내는데 수많은 공룡들의 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오렌지층 안에는 대기에서 떨어졌을지도 모르는 작은 유리공이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폭발로 인해 충격을 받은 석영 파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렌지 흙에는 이리듐이 풍부한데 이것은 화산으로부터 왔거나 외부 우주로부터 왔을 것입니다. 이 흙 위에서 날지 못하는 공룡들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노스다코타 바우맨의 파이어니어 트레일스 지역 박물관에는 오렌지층의 아래와 위에 있던 수천 종류의 화석들이 있습니다. 이 나뭇잎은 공룡들의 먹이였던 여러 식물들의 것입니다. 오렌지층 위에서 이 식물들은 사라졌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새로운 식물들로 대체되었습니다. 공룡들이 죽었던 반면에 물속에 사는 거북이들은 번성하였습니다. 작은 공룡 크기의 거북이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은둔 생활을 하는 습성과 썩은 고기를 먹는 식성 때문입니다. 거북이와는 달리 트리케라톱스는 모두 죽었습니다. 우리는 바위층에서 나오는 트리케라톱스의 목털과 한 개의 뿔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두개골 전체는 아직까지 언덕 중턱에 묻혀 있을 것입니다. 실험실에서 박물관 관계자들은 트리케라톱스의 목털과 뿔을 복원하였습니다. 이 화석들은 가장 바로 옆에 트리케라톱스 서식처에서 오렌지층까지 있습니다. 각각의 화석 조각들은 노스다코타 최후의 공룡의 크기와 상태를 알아내기 위해 매우 조심스럽게 조각을 맞추어야 합니다. 수많은 공룡들의 파편인 이 작은 화석들은 우리들에게 공룡 각각의 행동과 집단의 건강이 어떠했는지 알려줍니다. 공룡의 배설물에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마지막으로 식사한 내용물과 치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공룡들은 자신들의 치아를 삼킬 뿐 아니라 죽기 전에 또 다른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를 잡아먹었습니다. 치아들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줍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갈비뼈의 바깥 가장자리에 있는 홈들은 또 다른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치아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들이 서로 잡아먹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대부분 분류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치아는 어른 공룡이 아닌 어린 공룡들의 것이며 이것은 수많은 어린 공룡을 지닌 건강한 성체 집단을 나타냅니다. 이런 화석들은 세상이 6,500만 년 전 불가사의한 오렌지층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이전의 모습과 비슷함을 알려줍니다. 다코타의 먼 남쪽으로 지름 10km나 되는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 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기를 통과하면서부터 소행성의 온도는 태양 표면보다 더 뜨겁습니다. 소행성은 황이 풍부한 암석의 얕은 바다에 도착했는데 이 황의 양은 피부를 불태울 정도의 강한 황산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충돌 각도가 작아서 수많은 파편들이 북아메리카 쪽에 떨어졌습니다. 이 당시에는 대기 중의 산소 농도가 오늘날보다 10% 더 많았습니다. 이 양은 모든 대륙을 화염에 휩싸이게 할 만큼 풍부한 양입니다. 검은 구름이 배드랜드에서 남쪽으로 진행하면서 온 하늘을 뒤덮습니다. 곧이어 불타는 바위들이 비처럼 내리면서 숲들을 불태웁니다. 검은 매연과 떠다니는 새들은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태양빛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방사성 낙지는 유리공, 충격이 가해진 석영, 이리듐이 풍부한 파편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오렌지층에 퇴적된 것입니다. 날지 못하는 공룡들을 포함하여 모든 종들의 70% 이상이 그들의 뼈에 경고를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재앙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경고에 대비하기 위한 더 좋은 눈을 가지고 있고 행동을 취하기 위한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나사와 노아의 위성들이
폭풍 후 홍수, 화산 폭발의 징후를 포착하기 위해 지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년설이 후퇴하는 모습과 열대우림이 사라지는 모습, 온대우림이 증가하는 모습, 현재의 바다가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지와 바다의 온도 변화를 살펴보고 있고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산불과 화산의 버섯구름, 쓰나미도 감시합니다. 인공위성이 지구를 감시하고 있는 반면에 천문학자들은 지구에 접근하고 있는 소행성을 찾기 위해 우주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천문학자들은 축구장 3개 면적보다 큰 질량이 크고 둥글고 넓적한 아포피스라고 불리는 지구 근접 소행성을 발견했습니다. 2029년 4월 13일에 아포피스는 36,000km까지 접근하게 되는데 이 거리는 지구에서 가장 높이 떠 있는 정지 궤도 위성보다 가까운 거리입니다. 2036년에 아포피스가 지구에 충돌할 확률은 5,000분의 1입니다. 과학자들은 아포피스를 지구에서 멀리 빗나가게 하려고 아포피스의 궤도를 조금씩 변경하는 중력 당김 우주선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도전적인 미션은 회전하고 있는 소행성을 잡아당겨야 하며 매우 천천히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소행성을 끌어당겨야 합니다. 공룡들의 죽음을 통해 그들은 분명한 경고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우리 지구의 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주로부터 오는 위협을 방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